상반기 좀 불안한 흐름을 이제 예측을 좀 하셨는데 투자자들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그래도 금리가 올라갈 때 금융시장이 나타내는 정형화된 반응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건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가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땐 성장주가 잘 안 돼요. 예,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순환적인 경기 사이클과 상관이 없어요.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게 뭐 경기 선행지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먼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기대를 갖고 주가가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할증을 받는 게 성장주의 속성이거든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기업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벌어들 이익이 아니고 앞으로 먼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거란 기대가 주가에 투영이 되는 거거든요. 먼 미래의 이익을 지금 가져와서 주가를 설명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뭐 이론적으로 할인율이 높아져서 현재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주는 금리가 올라갈 때 별로 좋지 않고요.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측면도 있는데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들의 경우에는 뭐 그들의 경우에도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좀 이제 손익계산서가 이익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는 가치주란 표현보다 제 생각에는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란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가 좋고 반대로 성장주는 안 좋은데 미국 시장 2월 20일 시장이 바로 그걸 보여줬어요. 그렇죠. 미국의 10년짜리 금리가 올라간 테슬라 8% 밀렸고요. 나스닥이 2.4% 밀렸죠. 굉장히 많이 밀린 건데 다우는 그래도 강보합으로 올랐거든요. 그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건데 늘 비슷한 패턴들이 금리가 올라갈 때는 나타났고 또 뭐 과거를 빌려오지 않더라도 사실 뭐 지금 싼 주식은 없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성장주도 많이 오르고 안 오른 주식이 없어요? 경기 민감주도 많이 올랐는데 언택트라고 한 성장주 많이 올랐고 경기 민감주 대비해서 덜 올랐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먼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가 투영이 된 종목들보다는 올해 숫자가 좋아질 수 있는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나을 수가 있고 가치주들이 조금 더 성과가 좋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테크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조정을 받긴 했지만 너무 검증이 이미 오랜 네. 기간 끝난 상황의 그렇죠. 테크주여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좀 뭐 기회가 그것도 주가가 몇 달 봤을 때 어느 게 좋을 거냐 나쁠 거냐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 조언을 드린 거고요. 그렇죠. 이제 투자 기간을 더 그렇죠. 늘려놓고 봤을 때 그러면 좋은 기업은 나쁠 때 사는 게 맞는 거니까 그건 이제 투자자들마다 조금 이제 뭐 다르게 해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닷컴 시절의 그 뭐 성장주를 얘기를 하는데 닷컴 시절에는 그냥 무늬만 성장주였어요. 맞아요. 예, 뭐 이게 아니라 매출도 안 나는데 사람들이 그냥 어떤 컨셉을 닷컴 시절에 이런 기업이 될 거란 그냥 컨셉을 샀는데 지금의 성장주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뭐 닷컴 기업들 때보다 뭐 취약한 게 아니고요. 너무 좋아서 오히려 공룡이 됐잖아요. 그렇죠. 공룡이 돼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엔 성장주들은 규제 리스크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이미 이제 뭐 구글이나 아니면은 페이스북이 반독점 기소를 됐고요. 이제 유럽연합은 아마존을 걸고 넘어갔는데요. 지금은 약간은 큰 정부고 규제 지향적인 사람들이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은데 80년대 이후에 규제 완화 시절의 반독점에 대한 기준은 소비자들에게 불편한 게 있어? 라는 게 반독점의 기준이었어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누구나 가격을 만들지 못하고 프라이스 테이커로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생기게 되면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서 소비자들의 후생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반독점 규제의 핵심 논리거든요. 그런 점으로 보면 우리가 네이버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아요. 뭐 아마존이 뭐 가격을 올려는 오히려 더 편하거든요. 구글이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떤 보수주의 시절에 가능하면 시장에 맡겨두는 게 많다라고 했을 때 반독점에 대한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기준은 조금 그런 거라기보다는 한 기업이 다 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애초에 배제된다는 게 있고 M&A를 통해서 애초에 경쟁의 싹을 미리 잘라버리는 지금 페이스북이 그런 지금 얘기들을 지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영상이나 이런 게 약했었는데 뭔가 M&A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어느 정도 강도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이런 위대한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갈 때 성장주가 조정을 받을 때 사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의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금리가 아니라 규제에 대한 리스크라고 봐요. 여행, 항공, 지금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점보다는 낮은데 주식이 좀 뭐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도 뭐 성장주보다는 그런 주가가 상대 성과가 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이미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여행이나 항공 같은 것보다는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들이 가격 부담이란 측면 또 밸류에이션 측면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룸이 더 있어 보입니다. 금리 이슈 관련해 가지고 자산, 뭐 금이라던가 비중을 늘려야 될 자산은 어떤 게? 금리가 올라가다가 더 올라가긴 좀 힘들다라고 보면 금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도 있고 지금 온스당 1,750불 때까지 떨어졌으니까 금 같은 경우도 약간 역발상을 한번 사볼 만한 것 같고요. 주식 내에서 어떤 막연한 성장 가치로 무장한 종목들이 안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암호화폐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암호화폐가 뭐 다른 해석, 구조적인 변화 뭐 이런 거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조금 과하게 올라서 그런 자산들은 조금 데미지가 강하게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작년과 같은 정말 역사적으로 예외적인 상승장은 이제 어렵겠죠, 올해는 당연히. 그럼요. 그 속도로 올라간다 그러면 한 6천 가야 되니까요. 기업 이익과 주가 그리고 또 이게 뭐 밸류에이션이죠. 그리고 돈이 얼마나 풀렸냐 뭐 이런 건데 유동성 여건은 제 생각에는 지금 오늘도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국채 직매입에 대해서 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작년처럼 막 풀어주는 건 아니니까 절대적으로 보면 여전히 돈이 많이 풀렸지만 작년과 비교를 보면 올해는 좀 작년보다 유동성 환경은 안 좋은 것 같고요. 기업 이익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3,200포인트 언저리 갔을 때에 한국 시장의 PER이 한 15.7배였습니다. 이제 제가 증권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한국 증시는 늘 저평가였거든요. 그렇죠. 500일 때도 저평가, 2000일 때도 저평가였는데 이제는 저평가의 고리가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한국이 이제 영국, 독일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홍콩이나 이탈리아보다는 확실히 이제 비싼 시장이 된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글로벌 평균 수준이니까 이게 이제 비싸다고 말하기는 힘든데 올해 예상되는 기업 이익이 2018년에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사가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150조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 추정치로는 한 125조 원 정도일 것 같아요. 작년보다 많이 늘지만은 절대 레벨은 지금 낮은데 주식은 그때보다 20% 주가는 더 올라갔으니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거라서 그래서 뭐 지금 정도 상황이라 그러면 뭐 가계 자금이 정말 많이 들어와서 주가를 뭐 돈의 힘으로 끌어들인 힘이 아니라 그러면 올해 1월에 봤던 고점보다 주식이 많이 올라가긴 좀 힘들 것 같고 작년에는 뭐 스타일이나 종목 구분 없이 주식을 하냐 마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틀이었다 그러면 올해는 주식 내에서 어떤 스타일로 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1년을 한번 좀 복귀를 하는 과정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봤던 정책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모럴을 깨뜨리는 정책들인 것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오르냐 떠나서 실물 경제는 활력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그런 길을 이미 갔습니다.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이미 2000년대 초부터 민간 경제는 활력을 잃었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들어가서 다 하는 거죠. 심지어는 주식도 사고 양적 완화도 BOJ 일본 중앙은행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면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자산이 2008년 이후 많이 늘다가 이번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 더 늘어났는데요. GDP의 35% 정도 됩니다. 유럽 중앙은행은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그나마 금리를 낮추는 긴축을 하면서 소위 출구 전략을 썼는데 유럽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출구 전략도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자산이 22의 GDP 대비 자산이 45%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유럽이 이미 중앙은행 의존도가 더 높거든요. 일본은요, GDP 대비 BOJ의 자산이 125%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 규모보다 중앙에 돈을 더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주식도 사요. ETF 사잖아요. 그래서 BOJ가 실질적으로는 상당수 대기업의 주요 주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제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꿈쩍도 안 하던 이제 일본 주식시장이 금리가 낮고 하니까 최근에 반등을 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3만행 넘어가고 그러는데 실물 경제는 만성적 정치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금리에서 견디지 못하는 경제 플레이어들을 구조조정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구조조정이란 건 매우 냉혹하지만 뭐 자본주의에서 비효율적인 경제 주체들이 퇴출이 되고 효율적인 사람들이 경영하면서 경제 효율이 높아지는 게 맞는데 굉장히 인위적인 저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일본은 망하기도 힘들어졌어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중요한 특징은 낮은 부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안 돼. 근데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도 지나고 났으니 뭐 그게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꿨다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는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건데요. 근데 그걸 한번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구조도 좋아지고 일본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심각한 크라이시스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경제가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는 만성적인 뭐 작년에도 미국이 그랬잖아요. 미국이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뭐 중앙은행이 실질적으로 기업 어음을 재무부 보증이죠. 회사채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건 반칙이에요.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경쟁은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중앙은행이 누구를 도와주는 건 반칙이거든요. 근데 작년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걸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로 경제가 정상화되는 국면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외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흐름에 대한 관찰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중앙은행가들이 치솟는 자산 가격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아니면 굉장히 많은 지원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자본주의 혁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거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금리가 그런 여러 가지 평가가 투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잣대이긴 한데, 올해 봄에 여러 가지 정책의 기조나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될 변수라고 봅니다. 아니, 어떻게 투자 마인드셋을 가져가야 저는요, 될까요? 작년 이후로 그 투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환영하고 싶어요. 주식은 길게 보면 좋은 거고요. 또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을 해도 좋아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ETF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시장에 네. 투자하는 거. 네. 종합주가지수를 추정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과 비슷하게 종합주가지수가 만들어진 게 72년부터 코스피라는 게 있어요. 작년까지 49년 동안에 코스피가 오른 게 34번이고 떨어진 게 15번입니다. 떨어지기보다 오를 확률이 더 높고요. 2000년대 들은 심지어는 종합주가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진 적도 없어요. 미국 증시 120년 역사에서요. 주가지수가 대공황 때 빼면 2년 이상 떨어진 게 딱 2번밖에 없어요. 닷컴 버블 붕괴, 또 73년, 74년 1차 오일 쇼크 때. 그러니까 주식은 놔두면 올라가는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종목 피킹을 한다라는 거는 좋은 걸 골라야 돼요. 맞아요. 최근 10년 동안 상장 폐지로 없어진 게 한 300개 정도 되거든요. 주가 지수는 승자의 기록이거든요. 미국의 다우 지수가 미국에서 거래되는 6,000개 중에 제일 좋은 30개를 골라놓은 겁니다. 근데 다우 지수가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나쁜 건 빼고 좋은 걸 계속 갈아 끼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AIG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보험회사 부도위기에 몰리니까 그냥 빼요. 그리고 과자 만드는 굉장히 안정적인 크래프트라고 하는 기업을 또 넣어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굉장히 경기에 대한 비관론이 컸을 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근데 경기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니까 크래프트 과자 만드는 회사 빼고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술줄도 넣어요. 그러니까 나쁜 거 빼고 좋은 거 계속 갈아 끼니까 주가 지수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종목을 잘못 피킹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미국의 다우처럼 좋은 거를 넣는 건 아니지만 한국도 상장 폐지 제도가 있거든요. 나쁜 건 끊임없이 배제가 되니까 시장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길 확률이 높고 종목을 피킹하는 거는 내가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최근에 개인 투자 열풍이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할 때는 펀드를 통해서 했거든요. 펀드는 내가 가입하는 순간 분산이에요. 펀드 매니저가 한 종목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에 투자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낭패를 볼 확률은 매우 낮고, 과거에도 그랬고 전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투자는 좋은 것인데 과열이 있을 때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면서 고생을 하게 되면 마음고생도 심하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주식을 또 팔면서 손실을 확정하면서 나쁜 학습 효과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면 주식은 좋은 건데 직접 투자는 내가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충분한 인사이트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그만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를 자문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시장을 사는 거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을 전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산이 어떻게 투자가 너무 쏠림은 없는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산을 얼마나 분산하고 있는지, 또 내 돈의 용도가 정말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돈인지,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굉장히 좋았던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이 중요한 것 같고, 뭐 제가 전문가로 예측을 하면서 먹고 살지만 주식이란 게 예측을 잘해서 이기는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내 돈의 성격, 투자에 대한 나의 태도,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성과를 결정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작년엔 굉장히 일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올해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보면 투자를 하고 사는 게 좋고, 이게 결코 승률이 낮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멘탈리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인덱스, 배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투자인데, 뭐 작년 이후로 주식이 너무 이렇게 핫하게 오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조금 제 생각에는 좀 평가절하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산이 또 이제 배당받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 저금 내에서 배당 받으면서 버티면 또 좋은 시절이 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